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3억만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아빠, 우리 집 날아가면 손주들이 길거리에 낳는다고요. 아버님,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1억만. 72세의 할아버지에게 남은 전 재산 5억 2천만 원. 그리고 그 돈을 노리는 세 자녀의 절박한 사연들이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아들의 3억, 둘째 딸의 2억, 막내 아들의 1억, 총 6억을 달라는 자식들과 5억밖에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과연 자식들이 말한 위기가 진짜였을까요? 아버지의 선택 하나가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죠.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새벽 2시, 박철수 할아버지의 괴로운 한숨이 방 안에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통장 잔고 5억 2천만 원이 찍힌 통장과 세 자녀가 써준 차용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가족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당신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30년간 운영했던 철강 자재 회사를 5년 전에 정리하고 나서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큰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민수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퀭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는데요. 민수가 서류를 보여주기 전 할아버지는 민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국민학교 때 반장을 맡았던 민수는 늘 책임감이 강했죠. 아빠, 저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큰 회사 사장이 될 거예요.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째 잠을 못 자는 것 같다며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큰일이 났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48세의 어른이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어요. 대형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3억의 손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거였죠. 민수가 손에 든 서류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줬는데 은행 독촉장과 법원 지급 명령서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다가 흘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여보, 민수가 힘들어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죠. 민수는 이대로 가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고등학생 태준이와 중학생 소영이가 학교도 못 다니게 된다며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준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소영이는 한창 예민한 나이였거든요. 민수의 아내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태준이가 할아버지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민수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3억만 빌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꼭 갚을게요. 그날 할아버지는 밤새 고민하셨어요. 먼저 간 아내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지만 무턱대고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손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3억을 빌려주셨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는데요. 민수에게 3억을 건넨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먼저 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맞게 한 걸까? 통장 잔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5억 2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숫자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태준이의 대학 진학을 생각했어요. 소영이의 예쁜 미소도 떠올랐죠.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약한 아버지인 걸까?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에게 3억을 빌려준 지 일주일 후, 둘째 딸 영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45세의 영희 목소리에는 공황 상태가 역력했죠. 할아버지는 급히 영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을 떠올렸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딸의 환한 웃음이 엊그제 같은데요. 순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날로부터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죠. 거실이 온통 서류로 난장판이었고 영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고 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영희는 완전히 망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줬는데요. 가짜 등기부 등본과 위조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세 가족한테도 같은 집을 전세로 내줬다는 거예요. 2억 전세금이 고스란히 날아갔다고 설명했죠. 영희가 보여준 가짜 계약서를 보며 할아버지는 최근 뉴스에서 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저희도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바로 내 딸이 그런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경찰 신고는 했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영희는 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다고 대답했어요. 돈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영희 남편 상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그의 표정도 절망적이었죠. 시아버님, 저희가 너무 방심했어요.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주인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도 공범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매달렸어요. 아빠, 현우가 고3이라 전학할 수도 없고 민지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2억만 빌려주면 비슷한 동네에서 다시 전세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죠. 손녀 민지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울먹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자 현우가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야 해요? 라고
불안해하던 표정도요. 할아버지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희의 눈물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려웠던 시절, 아버지께 용돈을 달라고 부끄럽게 말씀드렸던 그 순간들이 선명했죠.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웠을까?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손녀, 민지가 친구들과 헤어지는 걸 싫어한다는 말에 할아버지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순자야,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아버지는 또다시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영희에게도 2억을 빌려주셨죠. 이제 할아버지에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에게 2억을 건넨 후 할아버지는 계산기를 꺼내셨어요. 5억 2천만 원에서 5억이 나간 거였죠.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이제 정말 바닥이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자 현우가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고 손녀 민지가 친구들과 계속 어울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그 노을을 할아버지는 혼자 바라보셨죠. 영희에게 2억을 빌려준 다음 날 저녁, 막내 아들 준호가 아내 수경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42세인 준호는 평소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성격이었죠. 아버지, 저희도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형과 누나에게 늘 양보하는 아이였어요. 괜찮아요. 형 먼저 하세요가 입버릇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막내가 늘 미안했습니다. 수경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아버님, 저희가 3년째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후부터요. 기숙사 환경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열악하다는 거였죠. 지훈이는 책상도 제대로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숙제하고, 예은이는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직접 가서 본 그 좁은 방이 떠올랐습니다. 내 식구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기억이 생생했죠.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장면은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지금 학군도 별로 좋지 않아서 형과 누나가 어려움에 처한 걸 알고 있지만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할아버지, 우리도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예은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우리 집은 좁아서라며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얼마 정도 필요하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1억 정도면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돈과 대출을 합치면 돼요. 준호는 형과 누나한테 도움을 주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만 외면당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민수와 영희를 도와준 후 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내만 외면할 수는 없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중도 해지해서 1억을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바닥났지만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후회하지 않았어요. 준호에게 마지막 1억을 건넨 그날, 할아버지는 빈 통장을 바라보셨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30년간 일했던 회사를 떠올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던 그 힘든 시절들이요.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소중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버지 역할이겠지.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위로하셨어요. 손자 지훈이가 넓은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손녀 예은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모습도요. 마음이 따뜻해졌죠. 순자야, 내가 잘한 걸까?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위한 선택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식들에게 총 6억을 빌려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할아버지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내어준 불안감도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셨어요.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죠.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빈자리가 마치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민수의 행동이었습니다. 3억으로 회사를 살렸다면서도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거든요.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누군가 찾아오면 급하게 밖으로 나가곤 했죠. 민수가 새벽 2시에 몰래 나가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였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창문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민수가 검은 승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죠.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민수의 통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형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꼭 해결할게요. 민수가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상대는 누구일까요? 회사 일이라면 왜 새벽에 통화를 하는 걸까요? 둘째 딸 영희도 이상했습니다. 전세 사기로 집을 잃었다면서 아직도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언제 새 집으로 이사 가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영희가 둘러댔어요. 그게 집주인이 당분간 더 있어도 된다고 해서요. 할아버지는 의아했죠. 전세 사기꾼이 도망갔다면서 어떻게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걸까요? 영희가 아빠, 저 요즘 야근이 많아요 라고 했지만 사위 상호의 표정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은 상호가 말하려다 영희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할아버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막내 며느리 수경의 태도도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밝던 수경이 요즘 들어 우울해 보였고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송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수경이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니?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수경이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하지만 수경의 눈빛에서
할아버지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편하게 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수경이 잠시 망설였죠. 혹시 형님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경은 급하게 입을 다물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먼저 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이들을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준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죠. 혈압약을 받기 위해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가셨습니다. 병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아버지는 옆자리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자식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지 3년째예요. 그 할머니의 쓸쓸한 표정이 남의 일 같지 않았죠.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민수의 차를 본 거였어요. 민수는 분명히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있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긴 할아버지는 가까이 가보셨죠. 차 안에서 민수가 정장 입은 중년 남성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험악했거든요. 잠시 후 민수가 차에서 내려서 큰 건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따라가셨습니다. 민수가 들어간 곳은 지하에 있는 스포츠 카페라는 간판의 업소였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자욱한 공간, 눈이 충혈된 사람들, 쌓여있는 돈뭉치들, TV에서만 보던 광경이었어요. 민수가 카드를 만지는 손이 능숙해 보여서 더욱 놀랐죠. 할아버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민수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할아버지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다리가 풀려 벤치에 앉아야 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저 아들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한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할아버지의 머리는 복잡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죠. 아버지, 병원은 어떠셨어요? 제가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를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오늘 뭘 했니? 회사에서 거래처 미팅을 했어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확신하셨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민수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딸 영희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원래 집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할아버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일하러 간 사이에 영희네 집을 찾아가셨어요. 영희네 집 현관 비밀번호는 순자의 기일이었죠.
엄마를 잊지 않겠다던 영희의 약속이 떠올라 더욱 씁쓸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증권 거래 내역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영희 명의로 된 주식 거래 내역이었는데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2억 3천만 원 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증권 거래 내역서를 보니 영희가 투자한 종목들이 보였어요. 세월바이오, 세월테크, 모두 급등락을 반복하는 위험한 종목들이었죠. 한 종목에서만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전세 사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 실패였던 겁니다. 영희가 고등학생 때가 떠올랐죠. 아빠, 나 경제 공부하고 싶어요. 용돈을 아껴 경제신문을 구독했던 딸이었는데요. 그때는 대견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희 남편 상호가 들어왔어요. 상호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니? 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호는 고개를 숙이며 털어놓았습니다. 영희가 3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던 무렵부터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점점 욕심이 나서 큰 돈을 투자하게 됐다는 거였죠. 코로나 이후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영희가 조금 벌었는데요. 그 맛을 보고 나서 점점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전세 사기는 뭐야?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희가 아버님께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럼 2억은 뭐 했었어? 일부는 손실 메우는 데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주식에 투자했어요.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고 했죠. 그 순간 영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희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했죠.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어린 영희가 넘어져서 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와 똑같은 말을 45세가 된 딸이 하고 있었죠. 영희의 거짓말을 알게 된 그날 밤, 할아버지는 먼저 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오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순자야, 내가 아이들을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셨죠. 손자들 사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진짜로 할머니가 그리웠을 텐데 엄마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요. 할아버지는 영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빠한테 용돈 받으러 올 때마다 아빠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순수했던 모습들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억이라는 큰 돈을 주식 투기에 쓰고도 또 투자하겠다는 영희를 보니 할아버지는 자신의 교육이 잘못되었나 싶어서 자책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웃고 있는 영희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큰아들과 둘째 딸의 거짓말을 알게 된
할아버지는 며칠간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막내 아들 준호만은 정직할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막내 며느리 수경이 찾아와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버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어요. 수경은 며칠간 잠을 못 잔 흔적이 역력한 얼굴로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수경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아버님, 저 요즘 잠이 안 와요. 죄송한 마음에. 수경은 말하다가 또 울먹였습니다. 준호도 완전히 정직하지 못했어요. 수경이 고백했죠. 집을 사겠다고 한 건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수경이 준호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준호가 1억을 요청한 진짜 이유는 형과 누나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민수 형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거죠. 형님이 2년 전부터 도박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작게 했는데 회사 문제가 아니라 도박 빚이라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영희 누님도 주식으로 잃은 돈 때문에 상호 형님이 대출까지 받아서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형님과 누님이 준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님께 또 부탁하기는 부끄럽고 준호가 막내니까 한 번 더 부탁해달라고. 준호가 형과 누나에게 전화 받고 괴로워하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해야 해? 잠 못 이루던 준호를 보며 수경도 함께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집 사겠다는 핑계로 돈을 받아간 거야? 할아버지가 물어보자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정말 싫어했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까 봐 어쩔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 준호는 정말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아이들에게 방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꿈마저 포기하고 형님들을 도와야 했죠. 수경의 고백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경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도 떠올랐죠. 젊은 시절 자신도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기억이 말입니다. 자식들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된 할아버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놓은 편지였습니다. 우리 철수에게 마이너스 순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순자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 봉투에서는 순자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편지를 발견한 순간 할아버지 손이 떨렸어요. 순자의 친숙한 글씨체를 보니 3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순자야,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구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떠났겠죠. 당신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고생할 걸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모르던 내용도 있었죠. 여보, 내가 못 본 척했지만 다 알아요. 민수가 제가 아플 때도 돈을 빌리러 왔었죠. 영희가 주식한다고 통장 만드는 것도 봤어요. 준호가 형제들 눈치 보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라고 했던 그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우리 아이들이 모두 착하긴 하지만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그렇죠. 아이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되 무조건 주지는 마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순자는 자신이 죽고 나면 아이들이 더 의존적이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그것도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 당신이 잘 이끌어 줄 거라 믿어요. 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죠. 순자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답을 준비해뒀던 겁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신 혼자 되면 아이들이 더 의지하려 할 텐데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해주세요.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되 그들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주세요. 편지 마지막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먼저 가서 이 모든 걸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해서.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할아버지 마음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죠. 자신도 젊어서 실수를 했듯이 아이들에게도 배울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당신 마음을 알겠어. 고마워.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에게 한 거짓말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죠. 가족 회의를 하기 전 할아버지는 거실에 순자 사진을 놓았습니다. 순자야, 오늘 아이들과 진실을 마주해. 지켜봐줘. 할아버지의 말에 세 자녀는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올 때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수가 받아간 3억이 회사가 아니라 도박 빚에 쓰인 거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민수가 얼굴을 들지 못했죠. 그리고 영희가 전세 사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 실패라는 것도 2억 받아서 또 투자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어머니 사진을 보자마자 무너졌죠.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계셨다면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준호에게도 말했습니다. 형과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안다고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준호는 형과 누나 옆에 앉지 못하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저도 공범이에요. 같이 혼내주세요. 막내의 그 말에 민수와 영희가 동생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식들을 바라봤죠. 그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왜 거짓말했는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실망시키기 싫었을 거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아버지도 자식들 나이대 할아버지께 큰 실망을 드린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죠. 사업 투자로 유산을 거의 날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세 자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완벽해 보였던 아버지도 실수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듯 했죠. 아버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어요. 대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아내의 편지를 꺼내서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간 어머니가 남긴 편지라고 말하며 읽어보라고 했죠. 세 자녀가 돌아가며 편지를 읽었어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도박을 끊을 수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절망과 동시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영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컸어요.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제가 바보였죠. 준우는 형과 누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버님을 속이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가훈이야. 정직, 근면,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식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도울 거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3가지 원칙을 제시했죠. 첫째, 절대 거짓말하지 말 것. 둘째,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명확한 계획과 갚을 방법을 제시할 것. 셋째, 도박이나 투기는 절대 하지 말 것.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가지 원칙을 제시한 후 할아버지는 각자에게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마음의 약속이었죠. 민수는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영희는 눈물로 종이를 적시며 썼어요. 저는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부끄럽지 않게. 준호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었죠. 저는 제 가정을 먼저 돌보며 형제간의 정을 지키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먼저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아버지가 치료비는 내줄 테니까 제대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꼭 치료받겠다고 약속했어요. 영희에게는 주식 투자를 당분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죠.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생각부터 버리고 착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희는 정신 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준호에게는 형과 누나, 일에 더 이상 휘말리지 말고 자신의 가정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집 사는 것도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라고 했죠. 준호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도와줄 거지만 그건 자식들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라고 당부했죠. 할아버지는 그 종이들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어요. 매일 보면서 다짐하라고 말이죠. 그날 밤, 세 자녀는 각자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의 새로운 원칙이 정해진 후 가족들에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도박 중독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했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죠. 민수가 치료받는 병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 그 긴 거리를 걸어갔어요. 운동 삼아 걷는 거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 가까이 있고 싶어서였죠.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민수가 치료받는 병원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힘내라, 우리 민수야.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상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도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께 오늘 새 프로젝트 계약을 따냈다며 보고했죠. 작은 거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영희는 주식 앱을 모두 삭제하고 증권 계좌도 정리했죠. 대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잃은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첫날, 할아버지는 몰래 그 편의점에 갔어요. 45세 딸이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죠. 김밥 하나 사서 나오며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수고해, 우리 딸. 할아버지는 영희가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45세의 딸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죠. 고생하는구나, 우리 영희가.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아빠, 힘들지만 이렇게 하니까 돈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돼요. 예전엔 클릭 한 번으로 몇백만 원이 사라져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1,000원도 아까워요. 할아버지는 그런 영희를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집 구매 계획을 일단 보류했어요. 대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 환경을 최대한 개선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죠. 준호네 기숙사를 정리하는 날, 온 가족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함께 페인트 칠하고 새 커튼을 달며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새집 같아요. 예은이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죠. 할아버지가 준호네 기숙사를 방문했을 때 작은 공간이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예은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와 안겼을 때 할아버지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우리랑 매일 책 읽어줘요. 할아버지, 우리 새 집 언제 가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미안했죠. 하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겠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무조건 주기만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며 격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 시기 할아버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여보, 당신이 보면 기뻐할 거야.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아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부모가 뭔지 알 것 같아. 여보,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것도 포함이구나. 자식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6억 빚을 고백하던 날,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빚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 도박 빚이 3억이 아니라 6억이에요. 민수가 가져온 서류 뭉치는 전화번호부만큼 두꺼웠습니다. 대부업체 15곳, 사채업자 8명, 이자만 매달 800만 원이 넘었죠.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경악했어요. 민수는 그동안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빌린 곳도 여러 군데라 정확히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는데 여러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이자 계산서들이었죠. 아버지, 죽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서 비겁하게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민수는 치료받으면서 정확히 계산해 봤는데 지금 자신의 월 수입으로는 평생 갚기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털어놓았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냉정하게 대처했어요. 6억은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지만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변호사인 조카에게 전화했죠. 개인 회생이라는 게 있다며? 민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자존심 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중요한 건 네가 건강하게 사는 거야. 아빠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민수는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에 고마워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죠. 민수의 6억 빚 문제로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은 돈을 테이블에 놓고 다 함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자. 영희가 야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500만 원을 민수에게 주겠다고 나선 거였죠. 영희가 500만 원을 내놓을 때 그 돈이 든 봉투가 얼마나 구겨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장 한 장 모았어요. 새벽 알바하면서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영희는 오빠에게 자신이 모은 거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오빠, 내가 주식으로 잃은 돈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도와야죠. 할아버지는 영희의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2억을 달라고 울던 딸이 이제는 오빠를 위해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내놓는 거였거든요. 준호도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서 1천만 원을 꺼냈어요. 준호가 적금 해지하러 갈 때 은행 직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10년 만기인데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압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요. 준호는 형에게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죠. 형, 제가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함께 이겨내야 할 때 같아요. 수경은 자신의 비상금 300만 원을 내놓으며 결혼 반지를 팔려고 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건 안 되라고 준호가 말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경도 자신의 비상금을 내놓으며 말했죠. 아버님, 저희가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게 맞아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변화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돈을 달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는 거였거든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순간을 꿈꿔왔었거든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의 모습을 말이죠. 할아버지도 얘들이 고맙다며 자신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돈이 많지 않지만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죠. 저 집은 정말 부자네. 돈이 아니라 사랑이 부자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법률 상담을 받아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당장의 압박은 줄일 수 있었죠. 민수는 가족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제가 도박으로 가족들한테 이런 피해를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영희는 우리가 각자 욕심부렸던 대가를 이제 함께 치르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죠. 오빠, 나도 주식으로 돈 날렸잖아. 서로 반성하고 함께 일어서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죠. 순자야, 이제야 알겠어. 진짜 가족은 이런 거구나. 가족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할아버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불러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아버지는 자식들한테 고백할 게 있다고 말했죠. 자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자신한테 돈이 5억만 있는 게 아니라고 털어놓았어요. 세 자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할 때 받은 돈이 총 12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회사를 정리할 때 5억은 생활비 통장에 7억은 비밀 통장에 따로 보관했어. 순자와 함께 결정한 거였지. 7억을 숨겨둔 통장은 순자와 함께 만든 특별한 통장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날 주자. 그것이 부부의 약속이었죠. 할아버지가 금고를 여는 순간 아내의 편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겠네요.
이제 줘도 돼요. 당신이 옳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세히 설명했죠. 7억은 자녀들이 정말 성숙해졌을 때 물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돈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를 때까지 절대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당부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이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지만 이번에 자식들이 서로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털어놓았죠. 이제는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7억을 세 자녀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2억 5천, 영희는 2억, 준호는 2억 5천을 주겠다고 설명했죠. 7억을 나누는 기준도 순자와 상의한 거였어요. 민수는 책임이 크니 조금 더, 영희는 딸이니 조금 덜, 준호는 막내니 형만큼은 줘야지.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민수는 빚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영희는 안정적인 저축과 가정 안정에 쓰고, 준호는 아이들 교육과 집 마련에 써야 한다고 당부했죠. 그리고 각자 받은 돈의 10%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자녀들에게 10%는 기부하라고 한 것도 순자의 유언이었죠.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게 진짜 부자라고. 자녀들은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세 자녀는 할아버지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야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선물을 받은 후 박철수 가족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민수는 빚을 정리하고 작지만 건실한 건설회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박 중독 극복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활동도 시작했죠. 민수의 도박 중독 상담 모임은 매주 30명이 참석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털어놨어요. 저는 6억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을 뻔했죠. 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는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민수는 아버지께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다고 말했죠. 할아버지는 그런 민수를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영희는 주식 투기를 완전히 끊고 받은 돈으로 안정적인 적금과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 봉사 활동을 시작했죠. 영희의 투자 피해자 상담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분은 2억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대요. 영희는 상담할 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가져갔어요. 이게 제 부적이에요. 엄마가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기로 고생했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는 자신이 당한 고통을 다른 가족들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시민단체에서 투자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상담을 해줬어요. 돈을 잃는 건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의 신뢰를 잃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영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집을 마련했고 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도 기부하기 시작했죠. 준호네 새집집들이 날 지훈이가 자기 방에서 춤을 췄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제 책상에서 공부해요. 예은이는 친구 5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했어요. 새 집은 기숙사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지훈이는 드디어 자신만의 책상을 갖게 되었고, 예은이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도 열 수 있게 되었죠. 할아버지, 우리 집 정말 예쁘죠?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손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고마웠어요. 묵묵히 가족을 지켜준 막내 아들에게 말이죠. 준호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 관계였죠. 이제 모든 가족이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나누게 되었거든요.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은 이제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저 집 보세요. 매주 온 가족이 모여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광경이죠.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근황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괴롭혔어요.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손자, 손녀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였어요. 손자들의 성적표를 보며 할아버지는 흐뭇했습니다. 성적이 올랐다기보다 성실, 정직, 봉사 항목이 모두 우수였거든요. 공부보다 중요한 걸 배우고 있구나.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등대 같아요. 태준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산책했죠. 벚꽃이 피면 벚꽃을, 단풍이 들면 단풍을 바라보며 자식들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어. 1년 후, 박철수 할아버지는 먼저 간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죠. 아내 산소 가는 길에 할아버지는 꽃을 샀어요. 순자가 좋아하던 프리지아 한 다발이었죠. 여보,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야. 향기가 당신을 닮았어. 산소 앞에서 할아버지는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는 순자에게 아이들이 이제야 정말 어른이 됐다며 당신 조언 덕분이라고 말했죠. 산소 앞에 놓인 꽃을 정리하며 할아버지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습니다. 순자야, 민수가 어제 또 상담 봉사를 하러 갔어. 자기랑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정말 기특하더라고. 민수가 이제는 직원 10명을 둔 사장이야. 할아버지는 민수가 도박을 완전히 끊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영희가 욕심을 버리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다고도 말했죠. 영희도 말이야. 이제는 작은 돈도 아껴 쓰더라고. 예전엔 수백만 원도 쉽게 썼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겨. 영희는 봉사상도 받았어. 준호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원래도 착했지만 이제는 정말 든든한 가족의 기둥이 됐어. 형과 누나를 챙기면서도 자기 가정도 잘 돌보고 준호는 모범 아버지로 표창장을 받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며 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죠. 여보, 기억해? 우리가 신혼일 때 꿈꿨던 가족의 모습 말이야.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 이제야 우리가 바라던 가족이 된 것 같아. 할아버지는 순자에게 우리가 바라던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어려울 때 힘을 합치는 진짜 가족 말이라고요. 벚꽃잎이 떨어질 때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길을 느꼈어요. 당신도 기쁘지? 우리가 잘 키웠어. 아니, 당신이 잘 키웠어. 난 그저 따라했을 뿐이야.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순자가 동의한다는 듯이 말이죠. 순자야, 당신이 남긴 그 편지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작은 음식점에 들렀어요. 순자와 첫 데이트했던 그 칼국수집이었죠. 할머니 자리에 그릇 하나 더 놓아주세요. 오늘은 아내와 함께 먹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고요. 무조건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길가에 핀 개나리를 보며 할아버지는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태준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소영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밝게 웃고 있었죠. 지훈이와 예은이도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당부했죠. 그날 저녁, 가족 식사 때 할아버지는 각자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희 각자에게 남긴 편지야. 10년 후에 열어보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고요. 얘들아,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왔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걸 보고 말이야. 민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실망을 드렸는데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영희도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아빠, 저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걸 제 아이들한테도 물려줄게요. 준호는 아버지의 현명함을 본받아서 자신도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온 가족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우리 가족 정말 소중해. 2년 후 박철수 할아버지의 75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75세 생일 파티에는 30명이 모였어요. 가족뿐 아니라 민수가 도운 도박 중독자들, 영희가 상담한 투자 피해자들, 준호가 장학금을 준 학생들까지 왔죠. 생일 케이크는 3층이었습니다. 1층엔 정직, 2층엔 사랑, 3층엔 나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건실한 사업가가 되어 직원들과 가족을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봉사활동에도 열심이었죠. 준호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며 형과 누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있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돈의 진정한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75세 생일날, 손자 태준이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뿌리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할아버지가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할아버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순자와 결혼한 것, 그리고 자식들을 믿고 기다린 것입니다. 돈을 잃었다가 되찾은 게 아니라 가족을 잃었다가 되찾은 거예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먼저 간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고. 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고 서로를 믿고 도우며 살아가는 법이었다고 말이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순자야, 오늘 진짜 행복했어. 우리가 꿈꾸던 가족이 완성됐어. 이제 당신 곁에 가도 후회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조금만 더 있을게. 아이들이 아직 나를 필요로 하니까. 창밖엔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순자인 것 같아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바라봤죠. 돈은 가족을 하나로 만들 수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유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정직한 소통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면서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엄격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도와주는 것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께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